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평범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난 30여 년간 별다른 큰일 한 번 없이 순탄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일도 이제 막 시작 단계라 아직 내세울 만한 정도도 아니고 애초에 돈을 벌 목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닌지라 돈이 많은 사업가도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회사까지 때려치고 창업을 한 30대 청년이에요. 그렇다 보니 살면서 크게 걱정할 만한 일도 없었고 매일 남들과 비슷한 일상들을 살아오며 당연히 범죄에 연루될 일도 없었죠. 그런 제 인생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어떤 범죄에 엮여 팔자에도 없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잘 알고 계시겠죠? 사람들을 전화로 속여 사지로 내모는 아주 지독하고 악독한 범죄 말입니다. 요즘 아무리 보이스피싱이 성행이라고 하고 저도 그런 전화나 문자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주변에 피해자가 나오면 나왔지 설마 가해자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 최측근 중에 말이죠. 너무 기막힌 일이라 주변에는 차마 말도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익명을 빌려 제 인생에 두 번 없을 가장 큰일이자 끔찍했던 그 사건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3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맞벌이 하시며 지금까지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 덕분에 중산층까진 아니지만 딱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돈 아껴서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 사 모으고 부모님 잔소리에 하기 싫은 학원 숙제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음날 또 학교와 학원을 반복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일상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는 적당히 놀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철이 들어서 또 3년 죽었다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목표하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저는 제 앞에 펼쳐진 대학 생활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승부욕이나 명예욕이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학창시절 반장 부반장은커녕 청소반장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동아리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로 선배들은 취업 준비다 뭐다 해서 다 퇴부했고 동기들도 3학년이 되어 이리저리 바쁘다며 동아리를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한량처럼 혼자 남아 동아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떠맡듯이 회장직을 맡기는 했지만 동아리 활동에 애착을 느꼈던 저는 꽤 열심히 회장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다 하게 된다더니 나서기 싫어하고 감투 싫어하던 저도 제법 회장다운 면모를 보이게 되었네요. 모름지기 좋은 회장이라면 동아리 회원들을 잘 챙겨야 한다 싶었던 저는 모임도 자주 만들고 동아리 친구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도 유독 신경 쓰이는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2학년 후배들 중에 혼자 어울리지 못하고 참석률이 저조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혜영이었죠. 저희 동아리가 남녀 성비가 갈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 후배들은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몰려다니고 잘 지내는데 그 아이만 유독 늘 혼자처럼 보였습니다. 학교 행사나 꼭 필요한 자리에는 참석을 하면서도 뒷분이나 단합을 할 때는 슬그머니 빠지는 것도 신경이 쓰였고 게다가 동아리방에 모일 때면 늘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구석에 있는 것이 눈에 밟히기도 했습니다. 대학생이나 되어서 애들이 동기를 왕따시키는 것도 아닐 텐데 늘 혼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던 저는 혜영이와 같은 과 동기라는 다른 후배에게 이유를 묻기도 했었죠. 너희 혜영이랑 같은 과지? 예? 아, 박혜영이요? 그래, 우리 동아리에서 늘 혼자 다니는 친구 있잖아. 너희랑 다 같은 과던데 혼자 있는 게 신경이 쓰여서. 혹시 혜영이랑 니들이랑 사이가 안 좋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일은 무슨요?
선배, 걔 자발적 왕따예요. 우리가 말 걸어도 맨날 씹고 자기 혼자 다니는 맛에 취해 있다고요. 애초에 우리가 같은 과인 것도 동아리 덕분에 알았잖아요. 과에서도 같이 다니는 친구 하나 없이 유명하고요. 그래? 애가 많이 내성적인 편인가? 그래도 1학년 때부터 우리 동아리 활동했던데 이제라도 좀 친해지면 좋지 않을까? 얘들아, 미안하지만 니들이 혜영이 좀 챙겨줘. 부탁 좀 하자. 그냥 납두려니 따돌리는 모양새고 그렇다고 내가 챙기면 다른 애들도 그렇고 걔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래. 뭘 하는지 맨날 수업 끝나면 사라져버린 애라서 조별과제 할 때도 엄청 욕먹는 애예요. 솔직히 어울리지도 못하면서 동아리 활동은 꾸역꾸역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단합이나 회식 때는 안 나오는 것도 웃겨 죽겠어요. 저희도 노력은 해보겠는데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학교 행사는 잘 참여하는 것 같고 학점 관리도 잘하는 것 같은 친구가 왜 늘 혼자 다니고 주변 평판은 그리 좋지 않은지 그때는 저도 그 이유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저 내성적인 성격 탓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하는구나 싶어서 더 챙겨주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제가 동기 후배들에게 부탁도 해보고 여러모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봤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혜영이는 꼭 말을 해야 할 때를 빼고는 사적인 대화를 일절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 그리 바쁜지 학교에서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제가 먼저 다가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혜영이는 후배들 얘기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후배였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성격인지 대가 없는 호의에 아주 경계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혜영이에게 제가 보던 책이 필요한 듯 싶어 책을 건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 의미 없는 제 호의를 아주 불쾌해하더라고요. 저 혜영아, 너 교양으로 이 수업 듣는다며? 2학기부터는 책 필요할 거야. 그 교수님 항상 수업 패턴이 똑같으셔서 우리 때도 그랬거든. 책 필요하면 내 거 가져가. 나는 공부 잘 안 해서 깨끗해. 네? 선배님 책을 왜 저를 주세요? 아니, 어차피 묵히는 책인데 버리기도 아깝고 나도 선배한테 받은 거라서 후배 물려줄 생각이었거든. 필요 없으시면 중고로 파시던가 하시지. 그걸 왜 공짜로 저를 주시려는 거냐고요. 아니, 팔아봤자 얼마 하지도 않을 거고 이왕이면 필요한 사람 주면 좋잖아. 얼마 안 해도 남한테 공짜로 주는 것보단 낫겠죠. 설마 제가 불쌍해서 도움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책 한 권 살 여유도 없을까 봐요? 뭐? 아니야. 나는 그냥 후배한테 도움 되려고. 아무튼 저도 책 살 돈 있고 남의 도움 필요 없으니까 후배한테 도움되고 싶으시면 저 말고 다른 후배 알아보세요. 저는 남의 동정 받기 싫거든요. 보통이면 고맙다고 넙죽 받을 텐데 과하게 화를 내는 혜영이가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과하다 싶어 혹시 사연이라도 있을까 생각했죠. 안 그래도 어딜 바쁘게 가야 한다며 매번 일찍 빠지는 걸 보니 남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혜영이의 거부에 개의치 않고 조금 더 다가서기로 했어요. 필요 없다 그래도 필요할 만한 것들을 몰래 챙겨주고 아무도 같이 하지 않으려는 혜영이와 짝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혜영이와 제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겼네요. 혜영아, 오늘은 졸업생 선배님이 오셔서 식사하고 끝낼 거야. 업계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라 들을 얘기도 많고 도움도 많이 될 텐데 웬만하면 오늘은 같이 참석하는 거 어때? 혹시 다른 일정 있니? 제가 저녁에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요. 그래도 너도 저녁은 먹어야 할 것 아니야. 오늘 회비도 없으니까 그냥 공짜 밥 한 끼 먹는다 생각하고 와서 밥이나 먹고 가. 너희 과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 네 동기들은 다들 간다 그러던데 혼자 빠지면 아쉽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시간 장소 알려줄 테니까 여유 생기면 와. 동아리 활동이야 자율이니 평소에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렇게까지 권하진 않지만 이상하게 혜영이에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아마 혜영이가 벽을 쌓는 것이 무슨 사정이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따라 모임에 참석해준 혜영이는 저와 대화까지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혜영이의 사정을 알게 되었네요. 알고 보니 혜영이는 참 열심히 사는 아이였어요. 아르바이트를 평일 주말 합쳐서 3-4개씩 한다는 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평일 3회씩 가회하고요. 저녁에는 스터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는 치킨집 서빙해요. 주말 낮에 시간 날 때는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모임 참석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와, 아르바이트를 그렇게나 많이 해? 그러면서 학점 관리도 그렇게 잘하는 거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럼 아르바이트 때문에 모임을 빠졌던 거야? 그렇죠. 공부하고 일하려다 보니 시간이 안 나서요. 그럼 차라리 일 때문에 바쁘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다른 사람들은 네가 어울리기 싫어해서 꺼리는 거라 생각하던데. 그냥요. 제 사정 얘기한다고 궁금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르바이트 많이 하면 왜 그렇게 많이 하냐, 집이 어렵냐, 별 얘기 다 나올 게 뻔하니까요. 저는 남들한테 동정받는 게 싫어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어야지 대가 없는 도움 받는 것도 싫고요. 혜영이는 이혼하신 어머니 혼자 어려운 형편으로 혜영이와 동생을 키우셨다 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까지 올 만한 형편 아니었어요.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서 내가 벌어서 다니겠다고 억지 부려서 오긴 했는데 엄마는 아마 제가 일찍 취업해서 그냥 돈 벌었으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혜영이는 자기 힘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장학금에 아르바이트까지 쉬지 않았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고 동정만 하고 나서니 언제부터는 자기 얘기를 하지도 않고 철저히 혼자가 되어갔겠죠. 솔직히 제 사정에 동아리 활동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뭘 하는지 다 아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것도 나중에 도움이라도 될까봐 시작한 거예요. 교회 활동도 하고 이력서에도 쓰려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버티고 있네요. 사연이 있을 것 같다 싶긴 했지만 듣고 보니 혜영이가 참 대단해 보이고 달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괜한 오해와 상처까지 받아온 것을 알게 되니 저도 모르게 이전보다 더 마음이 쓰이게 되었죠. 그날 혜영이가 남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왜 저에게만큼은 알렸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일은 저희 두 사람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이후 저희는 좋은 선후배 관계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혜영이는 그동안 연애는 사치라는 생각에 엄두도 내지 않았다는데 제가 오래도록 마음을 두드린 끝에 제가 혜영이의 첫 남자친구가 될 수 있었죠. 공부에 아르바이트에 매일 바쁜 혜영이와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같이 덩달아 부지런해져야 했습니다. 혜영이가 공부할 때는 같이 공부를 했고, 혜영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혜영이가 일하는 곳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죠. 부모님 덕분에 용돈은 부족하지 않았기에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없었는데 덕분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도 벌어보고, 혜영이 덕분에 저도 혜영이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벌게 된 알바비로 저는 혜영이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혜영이가 늘 수수하고 거칠이 없던 걸 알기에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지만 평소 제대로 된 지갑 하나 없이 다니는 게 늘 마음 쓰였던 저는
그냥 제 욕심껏 혜영이에게 좋은 지갑 하나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첫 선물이니 오래 쓰라는 의미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백화점에서 작은 명품 지갑을 하나 골랐죠. 그래도 학생 신분에 아주 비싼 브랜드도 아니었고 제 선에서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받은 혜영이는 아주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오빠, 이게 뭐야?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왜 이런 걸 사왔어? 내가 이런 게 뭐가 필요하다고. 얼른 가서 환불해와. 별로 비싼 거 아니야. 요즘엔 네 친구들도 이 정도는 다 써. 걔들이랑 나랑 같아? 내 주제에 무슨 이런 비싼 걸 쓰겠어. 혜영이 네 주제가 어때서? 이건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너한테 선물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이거 환불도 못해. 네 이름 각인해놨거든.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한 첫 선물인데 그냥 받아주면 안 돼? 오빠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나는 오빠한테 이런 거 못 해주는데 어떻게 해. 그냥 기쁘게 받아주면 그걸로 좋게. 내가 혜영이 너한테 받은 게 더 많아서 그래. 우리 물질적인 걸로 마음의 크기를 재지 말자. 알겠지? 그럴 줄 알고 각인까지 시킨 바람에 제 선물을 받기는 했지만 혜영이는 그런 사치는 처음 부려본다며 굉장히 어색해하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그 지갑을 들여다보고 닦고 아끼는 것을 보니 그럴 만한 의미가 있었다며 뿌듯해했었죠. 혜영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사치라는 건 모르고 작은 일에도 행복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연애도 처음에 남자에게 그런 선물을 받는 것도 처음이라 했고 저를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처음이고 새로운 경험이라던 혜영이는 그 모든 것들을 벅차했습니다. 제가 알바비 받아 데려간 일식집도 처음이고 다들 어렸을 적 가족들이랑 갈 만한 패밀리 레스토랑도 처음이었습니다. 오빠, 여기 너무 맛있다. 나 처음 와봐. 정말? 다음부터 자주 오자. 알바비 받으면 내가 또 사줄게. 근데 여기 비싼 거 아니야? 자주 오기는 좀... 할인받고 그러면 별로 비싸지도 않아. 가끔 오는 건데 뭐 어때? 그리고 앞으로는 혜영이 너 못해본 거 다 해보자. 너한테 좋은 경험들 많이 알려주고 싶어. 근데 나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다녀서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빨리 졸업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어. 그래서 엄마한테 생활비도 많이 가져다 드리고 동생이랑 다 같이 이런 외식도 자주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을 먼저 하는 효녀였습니다. 남들은 너무 평범해서 특별하다 생각하지도 못할 것들을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혜영이를 보며 저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런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는 혜영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혜영이가 못 누려보고 못 가져본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가져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키워간 저희는 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 뒤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좀 모자랄지 몰라도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려 혜영이와 행복한 신혼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혜영이는 연애 때처럼 결혼에도 좀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알다시피 오빠도 내 사정 알잖아. 나 여태 벌었던 돈은 다 집에 갖다 줘서 모은 돈은 한 푼도 없고 또 우리 집안 형편 보시면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 오빠를 정말 사랑하지만 결혼까지 자신이 없어. 혜영이 너는 나랑 만난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그런 게 걱정이야? 우리 부모님은 걱정하지 마. 두 분은 우리만 좋다면 당장이라도 씩 올렸으면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돈이 무슨 문제야. 내가 모은 돈으로 시작하고 집은 대출받아서 구하면 되지.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우리라고 뭐 어렵겠어?
그래도 다른 여자들은 혼수라도 해올 텐데 나는 혼수는커녕 정말 한 푼도 없단 말이야. 이런 내가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혜영이는 그동안 가장 노릇하느라 직장 생활하면서도 월급을 다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고, 그래서 그동안 아끼며 살면서도 모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혜영이는 괜히 저한테 피해가 될까 결혼은 자신이 없다며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혜영이 사정을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는 제게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어요. 저도 혜영이 덕분에 알뜰살뜰 살면서 또래보다 모은 돈도 많았고 조금씩 넣어두었던 투자 수익도 꽤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혜영이가 혹시나 우리 부모님께 손 벌려야 하는 게 부담될까 생각했기에 제 힘으로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내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혜영이를 보며 저는 저를 믿고 따라오기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돈이야 앞으로 열심히 모으면 되는 거고 너무 욕심부려서 시작할 필요도 없어. 우리 두 사람 행복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줘, 혜영아. 내가 너 꼭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결혼하자. 결국 혜영이는 제 프로포즈에 답을 해주었고 우리는 이듬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결혼을 하고 저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같이 쓸 그릇들과 가전들을 고르고 한 침대에 한 이불 덮고 산다는 게 너무 꿈만 같았죠. 물론 매일 비슷한 일상 속에 언젠가는 그런 행복도 무뎌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혜영이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늦잠 자고 붙어있을 수만은 없었죠. 부모님 도움 없이 집을 구하려다 보니 빠듯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세를 구하는데도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나요? 그래도 언젠가는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서로 야근에 잔업에 치여 피곤한 와중에도 우리는 늘 서로를 챙겼어요. 우연히 얻은 공짜 커피를 핑계로 즐거운 데이트를 즐기며 동고동락하며 지냈습니다. 원래 신혼이라는 게 그렇게 짧은 건지 벌써 1주년이나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미를 기리려 이제 부부 1년이 된 우리를 축하하려 했죠. 작은 선물과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들어간 저는 식탁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를 보았습니다. 특별한 날인데도 왠지 우울해 보이는 그 모습이 신경 쓰였죠. 혜영아, 우리 결혼 1주년 축하해.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오빠, 나도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잘해보자. 근데 혜영이 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야, 기념일에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 괜찮다며 애써 케이크를 자르고 제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던 혜영이는 이유를 쉽게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 무슨 일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결혼 1년 차에 연애 수년 차인데 제가 와이프 기분 하나 알아맞추지 못할 일이 없었거든요. 와인을 한 잔씩 기울이고 일찍 잠에 들렸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영아, 정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왜 그래? 아니, 그냥 낮에 회사 사람이 한 얘기가 신경 쓰여서. 사실 아까 내가 결혼기념일이라 일찍 퇴근한다니까 뭘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자기 결혼기념일 때 뭐 받은 자랑하면서 나한테는 선물 뭐 받았냐, 어디 비싼 데 가서 외식하냐, 별별 걸 다 물어보는데 그냥 집에서 보기로 했다니까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거야. 안 그래도 평소에 내가 입고 다니는 거, 들고 다니는 거 보면서 학생 같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거든.
평소에도 그런 말 짜증나는데 기념일에 비싼 레스토랑 안 가고 명품백 못 받았다고 나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거 있지? 그 사람도 남의 일에 참 관심이 많으네. 그런 얘기 귀담아 듣지 마. 원래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야. 남이서 뭘 걸치고 다니는지 어디 좋은 밥을 먹는지 그게 왜 궁금해? 우리만 좋으면 되는데. 그치? 저도 말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사실은 와이프가 밖에서 무시를 당했다는 얘기가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와이프는 나이에 비해 꽤 검소한 편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여자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주변 동료들을 보더라도 다들 명품백 몇 개씩은 가지고 있고 옷도 철마다 때마다 백화점에서만 사 입는 것 같은데 혜영이가 가진 명품은 결혼할 때 제가 해준 예물 가방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마저도 아낀다며 회사에는 한 번도 들고 간 적이 없으니 동료들이 그걸 보고 무시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집 사려면 한 푼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나서서 뭘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혜영이도 그걸 바라는 건 아니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혜영이는 종종 남들과 비교하고 한탄하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점점 영향을 받고 심지어 자격지심을 느끼는 와이프의 모습에 저는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도 남들만큼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항상 돈이 없을까? 다들 비슷하지. 우리만 그렇겠어? 아니야. 남들 하는 거 보면 우리만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도 턱턱 사고 달에 몇 번씩 고급 레스토랑 가서 외식한다던데 나는 비행기 타본 게 신혼여행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 명품도 결혼할 때 오빠가 사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회사에 명품 안 들고 쇼핑몰 옷 입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어릴 땐 뭘 입어도 예쁘니까 아무렇지 않았는데 나이 들수록 자꾸 그런 게 신경 쓰여. 예전 같았으면 오히려 제가 선물을 사왔다고 타박할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을 사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니 더욱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 했던 거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걸 자꾸 신경 쓰기 시작했던 와이프는 정도가 점점 심해졌고 제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우울해했습니다. 그런 와이프가 짠했던 저는 비상금을 털어 명품도 사주고 비싼 외식이며 여행도 계획했습니다. 덕분에 집을 사겠다는 목표는 반년쯤 뒤로 밀려나게 되었지만 당장 행복해하는 와이프를 보며 저도 기분이 좋아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그렇게 살 수도 없는 형편이었는데 와이프가 바라는 것들은 점점 많아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월급날이라며 생전하지도 않던 네일아트를 몇십만 원 주고 하고 왔고 주말에 친구들과 오마카세를 먹는다던가 저더러 아울렛 가서 명품 옷을 좀 사자 하더군요. 억지로 돈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부 공동의 목표를 두고 갑작스러운 소비를 시작하는 와이프가 불편했습니다. 말려도 받지만 앓는 소리하고 한탄하는 것을 들으니 내가 잘못 살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오빠,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저축만 하면 뭐래. 집 사는 것도 좋지만 쓸 때는 좀 써야지. 그리고 싸구려 몇 개 사는 것보다 명품 하나 사서 오래 쓰면 좋지 뭘 그래. 안 그래? 하지만 와이프의 말처럼 씀씀이만 높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와이프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이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욕심에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지만 당장은 돈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조금 더 바빠지더라도 연봉이 더 높은 직장을 택하게 되었죠. 제가 이직을 하고 연봉이 높아지자 와이프는 누구보다 좋아했습니다. 와이프가 좋아하는 이유가 저의 승진 때문이었을지 연봉 때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좋아한다 하니 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이 고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쁜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해나갔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전보다 와이프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장 업무가 많아져 출장도 잦았고 주말에는 그동안 밀린 피로에 늦잠을 자기 바빴습니다. 와이프는 자고 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뭔지 매주 약속을 잡아 외출을 시작하더군요. 그것만 봐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전에는 나가면 다 돈이고 피곤하기만 하다면서 심하다 싶을 만큼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약속과 모임을 꺼려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모임이며 외출이며 일정이 늘어났고 그만큼 소비도 점점 늘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봤자 외식비나 의류비 정도니 별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와이프에게 제가 못 봤던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분명 비싼 명품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못해도 몇백만 원은 됨직한 것들이 와이프의 옷장 구석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못 보게 숨겨둔 것 같은 그 물건들에 저는 와이프에게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다 산 거야? 이 비싼 걸 무슨 돈으로 샀어? 그것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뭐? 오빠 내 물건 뒤졌어? 왜 남의 물건을 건드려? 아니, 부부가 한 집 사는데 와이프 물건 만질 수도 있지 왜 화를 내? 형이 너 이거 돈 주고 산 거냐니까? 내 거 아니야. 그거 친구가 준 거야. 뭐? 무슨 친구가 이렇게 비싼 걸 줘? 나 주변에 시집 잘 간 친구 있다고 했잖아. 남편이 사업해서 부잣집 사모 소리 듣는 그 친구. 걘 물건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게 막 집에서 굴러다녀. 유행 지났다고 그냥 버린다길래 내가 달라 그랬어. 그래도 이런 걸 받아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나중에 딴소리 하면 어쩌려고 그래? 오빠는 내가 남이 쓰다 버리는 거 주웠단데도 그런 게 걱정이야?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이런 거 발에 채이고 나는 아등바등 살면서 남이 버리는 거 주워 쓰고 내 신세도 정말 처량하다. 와이프는 친구가 안 쓰는 거 받아온 것도 죄냐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며 신세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남편은 능력 좋아서 호강시켜주고 자기는 주워온 거 쓰면서도 욕을 먹는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결혼할 때는 행복하게 해주고 다 해준다 하지 않았냐고. 근데 지금 자기한테 뭘 해줬냐고 말이에요. 결혼 3년 차에 벌써 권태기가 온 건지 아니면 아내가 달라진 건지 저는 그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같이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언젠가부터는 대화를 하면 자꾸 그런 식으로 싸움이 되는 바람에 그즈음 저는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아내와 대면대면했습니다. 하필 이직하고 한참 바쁜 시기라 한 주 걸러 출장들이 빼곡했던 탓에 아내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 변화들이 잠깐이면 지나갈 가벼운 일들이라 생각했습니다. 늦바람이 들어 잠시 방황하는 것이고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아내와 잠시 거리를 두기로 하며 저는 때마침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조금 길게 있다 나오는 거라 혼자 두면 싫어할까 걱정했더니 다행히도 아내는 자기도 바쁘다며 한 달 넘게 떨어져 있는 것을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나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그 반응에 조금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길게 떨어져 있다 보면 또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를 걱정하며 해외 출장을 떠났고 한 달 만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빨라진 입국에 저는 아내를 놀래켜줄 생각으로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한참 집으로 가는 걸음을 서두르던 저는 거리 전광판에 보이는 한 여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모자에 가려져 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눈 감아도 알아챌 만큼 익숙한 그 실루엣은 다름 아닌 제 와이프였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여 어디론가 끌려가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피가 식을 만큼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인가 사정을 알아보기도 전에 옆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세상에 저렇게 나쁜 년을 봤나. 지들 때문에 사람까지 죽었는데 지들은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네. 그러게나 말이야. 남의 돈 훔쳐다가 호의호식하고 있었구만. 아니, 이 젊어 보이는 여자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보이스피싱이라잖아. 저 옆에 놈이 총책이고 둘이 연인 사이래. 둘이 놀러 갈라는 건지 이민 갈라는 건지 출국하려는 걸 공항에서 잡았다잖아. 아주 꼴 좋다 정말. 저것들은 제대로 콩밥 먹어야 해. 제 와이프에게 사람들이 나쁜 범죄자라며 손가락질한 것을 본 저는 그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자의 연인이라니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생각했고,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커녕 와이프의 외도를 믿을 수도 없었죠. 놀란 저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 말이 맞았는지 집에는 나와 함께 샀던 와이프의 캐리어가 없었고, 옷이며 짐들이 조금씩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뒤지던 저는 더욱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기저기 제가 보지 못했던 구석구석에서 와이프가 숨겨둔 명품과 보석들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보증서까지 제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니 이건 와이프가 이전에 말한 것처럼 친구에게 얻어온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뉴스에서 목격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참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던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형 씨 남편분 되십니까? 여기 경찰서 수사담당관 조규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내분 되시는 박형 씨가 구속 수사 상태인 것 알고 계십니까? 수사 관련하여 협조와 수색이 필요하니 경찰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난생 처음 받은 형사 전화에 구속이니 수색이니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된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하는데도 정신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았네요. 어쩌면 이것도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찾아간 저는 그곳에서 그동안의 모든 전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보이스피싱 총책과 외도 중인 건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제가 한 달 넘게 출장을 다녀와서 와이프가 어딜 간다는 것도 몰랐어요. 두 사람이 만나고 있던 것도 벌써 반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이전부터일지 모르겠지만 시기로는 그전부터 박형 씨가 본격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했어요. 은행 CCTV에 아내분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찍혔거든요. 그동안 아내는 대체 어디서 만난지 모를 그놈을 만나 남편인 저 몰래 외도를 즐기며 심지어 그놈의 범죄에 가담하기까지 했답니다. 평범한 줄 알았던 와이프가 무슨 범죄인가 했더니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돈들을 인출하며 범죄자금 수거책으로 일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이스피싱 일당과 함께 피해자들의 돈을 훔치던 와이프는 그동안 총책이라는 상간남과 함께 저 몰래 해외여행이며 골프며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친구에게 받았다며 빌렸다며 입고 두르고 다니던 것들이 다 그런 범죄 자금으로 직접 구매했던 것들이었어요. 와이프가 밖에서 그러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바람을 피는 줄도 몰랐던 저는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협조라고는 했지만 처음 가본 경찰서에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경범죄 한 번 지은 적 없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군요. 다행히 무사히 풀려나긴 했지만 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고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와 팬티 한 장까지 수색당해야 했습니다. 겪고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영화와 TV에서만 보던 일을 내가 겪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테니 말입니다. 한참의 경찰 조사 후 저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있는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나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할 줄 알았던 와이프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게 도움을 구하더군요. 여보, 다 오해야. 나도 피해자야. 나 정말 아니야. 나도 그놈한테 다 속은 거라고. 그 사람이 분명 별 문제 없는 거라 그랬단 말이야. 오빠, 나 좀 도와줘. 그리고 우리 엄마 돈 급하다는데 그것 좀 도와주면 안 돼? 너 정말 그놈이랑 만난 거야? 왜 그랬니? 돈 잘 쓰는 그놈이 좋았어? 범죄자인 것도 상관도 없이 돈이면 그저 다 좋았니? 오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싸우더라도 내가 풀려나야 할 것 아니야. 우선은 나 좀 도와줘. 어? 혜영아,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았잖아.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뭔데? 나는 좋은 거 바라면 안 돼? 나라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겠냐고. 나도 해외여행 다니고 싶고 명품 두르고 싶었어. 그래서 그랬어. 됐어? 당신이 무능하니까 내가 그런 짓까지 한 거 아니야. 마지막에 보았던 와이프의 모습은 제가 알던 혜영이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린 것인지 어딘가 텅 비어 보이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작은 선물과 공짜 커피 한 잔에도 좋아하던 제 와이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나를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 여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도 사건으로 재판 중이라 이래저래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무사히 이혼을 하고 나니 속이 개운해졌어요. 나중에 형사님들에게 들어보니 그 여자도 내연남과 같이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여자가 뻔뻔하게도 초범에다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동안 사치하고 다니고 직접적으로 현금 수거에 가담한 것 때문에 징역을 받게 되었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집으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감옥에서 전처가 보낸 편지는 여전히 억울하다, 감옥살이가 힘들다는 자기 한탄뿐이었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지 참 이기적이고 악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고 아예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힘들어도 참고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고 지금 하는 이 사업을 시작했네요. 전세금까지 빼서 위험한 모험을 시작했지만 그런 일까지 겪은 제가 이제 와서 두려울 일이 뭐가 더 있을까 싶네요. 덕분에 요즘은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많이 놀랐던 그 일도 잊으려 노력 중이고요. 그래도 문득 그 여자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 그 여자가 원래 그런 본성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을 살다 보니 그렇게 변한 건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만 돈이라는 게 사람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아직까지도 자기들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녀가 부디 감옥에서 그 죄를 다 뉘우치기를 바랄 뿐입니다.